911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총성 두 발이요. 네, 총성이 어디서 들렸죠? 딸이 이리로 와서 누가 자기 부모님을 쐈다고 했어요. 2003년 9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 20분 아이다호주 벨뷰의 한적한 마을이 총성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곧이어 계곡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고 블레인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들이 다이앤과 앨런 존슨의 집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집안에서 경찰은 끔찍한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다이앤은 머리에 단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앨런은 가슴에 총을 맞은 채 그녀 옆 바닥에 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16살 딸 세라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극도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다이앤과 앨런은 누구에게 원한을 샀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해결, 미해결,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라 존슨의 뒤얽힌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다호주 벨뷰는 인구 2,500명의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블레인 카운티에 위치한 이곳은 비옥한 토양, 감자, 송어 양식, 보석은 물론 때묻지 않은 거친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1882년에 설립된 이 마을은 폭 1마일의 고원에 자리 잡은 서부 산악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업으로 번성했으며 이 땅에서 6천만 달러 상당의 은, 금, 납을 채굴했습니다. 벨뷰는 주민들에게 교회 생활의 안락함과 시골의 평화로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마을의 범죄율은 미국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2003년 다이앤과 앨런 존슨의 죽음은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2003년 9월 2일 블레인 카운티 보안관실은 킴 리처즈로부터 다급한 911 신고를 받았습니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총성이 들렸어요. 네, 어디서 들렸죠? 딸이 이리로 와서 누가 자기 부모님을 쐈다고 했어요. 킴의 말에 따르면 이웃인 16살 소녀 세라 존슨이 달려와 자신의 부모님인 52세의 다이앤과 46세의 앨런 스콧 존슨이 살해당했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법집행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서 그들은 머리에 총을 맞은 다이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맡 근처의 벽과 천장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두개골 파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이앤이 누워있던 침대 옆 바닥에는 남편 앨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 한 장만 걸친 채였고 그의 밑으로는 피가 고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수사관들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 후 자살 사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핏자국을 따라 부부 침실에 딸린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는 켜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수도꼭지를 잠그자 피가 튀긴 자국과 샤워기 벽에 난 선명한 총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바닥에는 수사관들이 범행 도구로 추정한 264구경 윈스턴 소총이 있었습니다. 다이앤이 숨져 있는 침대 발치에는 부엌칼 2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칼은 그들의 아들 맷의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의 단서들은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희에겐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칼들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존슨 부부가 평소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은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강도 사건이었다면 을의 예상되는 모습과는 달랐죠. 현장 경찰들은 세라가 이웃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던 중 총소리를 들었다고 수사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가 엄마를 불렀고 그때 두 번째 총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라는 망설임 없이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침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진술은 9911에 신고한 이웃 킴 리처즈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 부지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앨런의 절친한 친구인 45세의 멜 스피겔이 새에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상당히 인크리미네이팅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소총에 부착된 조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상한 잠적은 수사관들에게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월트 경사의 지시에 따라 부지 전체가 봉쇄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들에게 쓰레기 수거 트럭이 그 집의 쓰레기통을 치우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부하 경찰 중 한 명에게 달려가서 그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쓰레기차는 한 집 옆에 있었고 하마터면 이 증거를 가져갈 뻔했습니다. 메리 앨런, 다이앤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들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검토하는 동안 과학수사팀은 쓰레기통을 뒤져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뭉쳐져 있는 분홍색 목욕 가운을 발견했습니다. 범죄 현장 기술자들이 목욕 가운을 펼치자 라텍스 장갑 한 짝, 존슨 부부의 침실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갈색 가죽 장갑 한 짝, 그리고 25구경 총의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물에는 꼬리표가 붙여져 DNA 검사를 위해 보내졌고 수사관들은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범인이 잠기지 않은 문과 쓰레기 수거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쓰레기통에 증거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멜 스피겔을 소환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중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보안관실은 멜 스피겔이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멜은 수사관들과 대화하기로 동의했고 보이시의 경찰서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수사관들은 멜에게 그날 아침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멜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냈으며 일주일 후에 벨뷰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멜의 가족들과 연락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멜은 앨런과 다이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부부에게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왔으며 그들과 매우 좋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소총에 대해 묻자 멜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말 동안 보이시로 떠나기 전에 옷장 안에 잠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멜에게 그 부부와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멜은 앨런과 다이앤이 딸 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19살 소년 브루노 산토스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멜이 듣기로 브루노는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생계를 위해 마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멜 스피겔에게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고 그가 바로 브루노 산토스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추측이었지만 멜은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해보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대로 존슨 가족의 모습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앨런과 다이앤은 1980년대 초에 만났습니다. 다이앤은 앨런을 만나기 전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고 어린 아들 맷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에 결혼했고 앨런은 맷을 친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다호주 벨뷰의 조용한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했고 1987년 1월 25일 딸 세라 마리 존슨을 세상에 맞이했습니다. 앨런은 벨뷰의 조경회사 공동 소유주였고 다이앤은 세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두 자녀를 위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고 누가 보아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앨런은 열렬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다이앤의 열정은 요리였죠. 그녀는 항상 부엌에서 멋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부부는 또한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앨런은 많은 지역 주민들의 흔한 취미인 트랩 사격 애호가였습니다. 2003년 그들의 가정생활은 외부인에게는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당시 22세였던 맷은 아이다호주 모스코에 있는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세라 역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학교 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앨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쌓여온 가족 내의 갈등을 곧 밝혀내게 됩니다. 매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수사관들은 이제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벨뷰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두가 존슨 가족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대학에서 돌아온 아들 맷과 다이앤의 여동생 부부인 린다와 짐 토르발드를 면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가족 생활이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세라가 브루노 산토스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맷, 린다, 짐은 모두 세라가 브루노와 사귀는 것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가족 내 주요 갈등의 원인이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10대였던 세라는 부모님의 규칙에 자연스럽게 반항했습니다. 부모님이 브루노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금지했을 때조차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을 거역했습니다. 다이앤과 저는 부엌에 있었는데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둘이 사랑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길, 글쎄, 자기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만약 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떼어놓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짐은 수사관들에게 브루노가 다이앤과 앨런을 살해해야 할 동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살인사건 며칠 전 앨런과 다이앤은 세라가 여자친구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대신 브루노와 밤을 보냈습니다. 앨런은 그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앨런은 짐에게 브루노와 대면하러 갈 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짐은 수사관들에게 앨런이 격분했으며 세라가 미성년자임을 들어 브루노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그리고 나서 세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혐의는 브루노에게 추방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짐이 밝힌 내용을 들은 후 수사관들은 이것이 브루노가 존슨 부부를 제거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브루노 산토스와 대화할 시간이었습니다. 카운티 경찰은 브루노 산토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몇 차례 경미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위해 연행되었을 때 그는 수사관들에게 대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는 오만하고 다루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세라에게 청혼했고 그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매우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젊은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소 대립적이고 꽤 다루기 힘들었죠. 그는 제게 세라에게 청혼했거나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예 라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세라를 사랑하며 그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믿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당일 아침 그의 행방을 묻자 브루노는
집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어머니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가 집에 함께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확실한 알리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브루노에게 앨런과 다이앤에 대해 묻자 존슨 부부에 대한 그의 태도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그 부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브루노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다이앤과 앨런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세라와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없애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존슨 부부의 집으로 돌아가 과학수사팀은 집 전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외선을 이용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범인의 탈출 경로를 나타낼 수 있는 혈흔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라의 방을 수색하던 중 그들은 세라의 방 벽에서 튄 피와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총격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혈흔과 뼈는 검사를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관들은 세라가 그날 아침 실제로 본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방을 수색한 결과 수사관들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뭉쳐진 채 발견된 것과 동일한 갈색 가죽 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열쇠와 사용하지 않은 264구경 탄피도 세라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탄피 중 하나에는 조직 물질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증거를 숨기려 할 때 장갑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검사를 위해 과학수사대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브루노가 세라의 부모를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그녀를 찾아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루노와 그의 어머니에게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들의 집에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날 그가 입었던 옷과 신발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검사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그의 지문 또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대조하기 위해 채취되었습니다. 브루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위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모발과 손톱 및 검체도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브루노는 앨런과 다이앤 존슨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수사를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정보를 곧 받게 됩니다. 브루노에게서 압수한 옷과 신발을 철저히 검사한 결과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다이앤이나 앨런의 혈흔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범죄 현장에서는 엘리너 다이앤의 시신 근처 어디에서도 DNA, 머리카락, 지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브루노가 부부의 방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장갑과 목욕 가운에 대한 검사 역시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DNA나 지문 또는 앨런이나 다이앤의 혈흔이나 DNA가 그의 옷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브루노가 앨런과 다이앤을 살해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입증했어야 할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브루노는 결국 이 사건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녀의 가정생활과 개인적인 삶에 대해 더욱 강도 높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라가 항구울제를 처방받았으며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게 말해야 위태로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행동을 평범한 10대의 모습으로 치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라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항적이 되고 부모의 권위에 맞서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이모인 린다는 조카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세라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겪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세라가 부모님 두 분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시간을 갖기보다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돌아가는데 더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를 잃은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보고 싶어 했고 손톱 관리를 받고 싶어 했죠. 정말이지 너무 기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후 세라의 친구들 몇 명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라가 살인사건에 무관심하게 행동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녀가 체포된 브루노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분노하기는커녕 그를 걱정하는 세라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향하는 곳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상하기조차 너무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라를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6살 소녀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제 마음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린 소녀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존슨 부부의 집은 여전히 범죄 현장이었고 이제 수사관들은 세라의 방을 제2의 관심 지역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수사관들은 이제 핏자국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튀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전문가가 현장으로 불려와 혈흔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앨런과 다이앤의 방에서 세라의 방까지의 방향을 분석한 후 총기 전문가는 총격 당시 두 침실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라 존슨의 문도 열려 있어서 뼈가 그녀의 침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첩이 있는 뒤쪽 가장자리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사이에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화장실 변기 중 하나가 막혔다는 신고를 받고 배관공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막힘의 원인은 샤워캡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증거 몇 가지에 대해 린다, 맷, 그리고 멜 스피겔과 면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맷과 린다는 모두 분홍색 목욕 가운이 세라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멜은 세라가 게스트하우스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종종 그곳 청소를 도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라가 옷장 안에 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세라와 모든 증거를 연결시켜야 했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살인사건 당일 아침의 목격자들은 세라가 이웃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을 때 그녀에게 핏자국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과학수사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들은 루미노를 사용하여 세라의 옷에 묻은 혈흔을 검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날 아침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압수하고 검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세라와 다시 이야기하여 마지막으로 대화한 이후 그녀의 이야기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한번 세라를 면담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이야기에서 작은 모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이 최소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설명에서는 그녀가 잠들어 있다가 총소리에 깼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설명에서는 첫 번째 총성을 들었을 때 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두 번째 총성을 들었을 때 아직 방 안에 있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지만 다시 이야기를 바꿔 두 번째 총성이 발사되었을 때 부모님 침실 밖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또한 총격 당시 부모님 방문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라가 자신들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를 신문할 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 침실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이 세라의 침실 벽에 튄 핏자국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DNA 샘플, 모발 샘플,
손톱 밑검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검사를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세라가 살인사건 당일 아침에 입고 있던 잠옷 상의와 하의는 과학수사 전문가 로드 앵글로트의 검사를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고배율 현미경 아래에서 앵글로트는 가운 앞면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옷 뒷면에서는 고속으로 튄 혈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작은 연필점처럼 수많은 그보다 훨씬 작은 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죠. 특히 에너지가 클 때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그날 아침 세라가 입었던 셔츠와 일치하는 파란색 면섬유와 녹색 페인트 조각을 가운 안쪽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결과는 또한 라텍스 장갑 안쪽에서 세라의 DNA가 발견되었고 갈색 가죽 장갑 양쪽에서 총기 잔류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운이 보내졌고 가죽 장갑이 보내졌고 라텍스 장갑을 시카고의 한 연구소인 크라운 앤 어소시에이츠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 물품 모두에서 총기 잔류물을 발견했습니다. 장갑과 가운에서 발견된 피는 앨런과 다이앤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세라를 체포하고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였습니다. 앨런과 다이앤 존슨의 이중 살인 혐의로 2003년 10월 29일 세라 존슨은 부모인 앨런과 다이앤 존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며 블레인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수감되었습니다. 세라, 당신의 부모님 다이앤과 앨런 존슨을 살해한 혐의로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살인 혐의 2건이며 당신을 체포합니다. 좋아요. 일어나세요. 10대 소녀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이야기는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언론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수사관들과 검사들은 세라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동기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세라와 그녀의 부모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그들은 열정에 휩싸인 한 10대의 뒤틀린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브루노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의 부모는 그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세라는 부모님 몰래 행동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10대처럼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를 격분시킨 계기는 살인사건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지낸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브루노와 함께 있었습니다. 브루노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멕시코로 추방하겠다는 아버지의 협박은 세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수사관들과 검사들은 이 순간 세라가 부모를 제거하고 브루노와 행복한 삶을 살 계획을 꾸몄다고 믿었습니다. 범죄 실화와 살인 미스터리의 팬이었던 세라는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살인사건 당일 아침, 그녀는 일어나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소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장갑, 가죽 장갑, 머리카락에 피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샤워캡을 옷에 피가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목욕 가운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세라는 아버지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잠든 다이앤의 머리를 쐈습니다. 그러자 세라는 아버지 앨런이 소리치며 욕실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그의 가슴을 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그녀는 마치 외부 침입자가 부모님을 살해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기 위해 침실에 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들을 뭉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찾기 전에 쓰레기 수거 회사가 증거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발견될 증거와 배관 시스템에 걸린 샤워캡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세라에게 불리한 증거는 명백했고 이제 재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2005년 2월 부모님이 살해된 지 2년 후 18세의 세라 존슨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세라가 무죄이며
그녀의 부모는 외부 침입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의 주장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와 부모님이 살해된 이후 세라의 행동이 이상했음을 보여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아침 앨런과 다이앤이 살해되었을 때 존슨 부부의 집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있는 세라 마리 존슨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브루노 산토스의 증언이었는데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벗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단에게 살인사건 전세라의 심리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과 세라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며 세라는 심지어 그들이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루노는 또한 법정에서 세라가 항상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을 쏴버리겠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5주간의 증언, 증거 제시, 범죄 현장 설명 끝에 배심원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5년 3월 16일 18세의 세라는 1급 살인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아이다호의 포카텔로 여성교정센터에 수감되었습니다. 세라는 이후 자신의 종신형을 감형해달라며 여러 차례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녀는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세라의 판결 이후 남은 가족들은 세라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앨런과 다이앤의 죽음은 그들의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대다수는 세라에게 잘못이 있으며 그녀가 받은 처벌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라의 오빠 맷은 세라가 부모님을 살해한 것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히지 않기 위해 살인을 더 잘 저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널 공주처럼 대했어. 왜 그걸 버렸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리워하는 모든 것 중에 2분의 포옹이 가장 그리워. 2분의 따뜻한 포옹 말이야. 판사님, 저는 최고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다시는 그녀나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앤의 어머니인 팻 디시머는 딸의 선고 공판에서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온 가족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 아빠와 엄마의 죽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단다.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그리고 그 충격은 누가 그랬는지 깨달았을 때 더욱 커졌지. 앨런의 여동생 린 뮤럴은 세라가 버릇없고 썩어빠졌으며 만약 석방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세라를 절대 감옥에서 풀어주지 말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진정으로 뒤틀리고 충격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세라 존슨이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했고 그녀가 오빠와 남겨진 가족에게 안겨준 파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남겨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는 동안 세라는 자신의 무분별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세라가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브루노가 세라와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른 범죄 애호가들과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범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세요.